아름다운 유식과 품격 있는 삶의 교육에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홈스쿨 살롱 김은영입니다. 오늘 우리 허니문 이펙트 브루스 립튼 박사의 책을 다시 또 같이 읽을 건데요. 먼저 이 허니문 이펙트라는 것은 무한한 사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행복과 열정을 느끼는 아주 편안하면서도 육체적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모든 것이 밸런스가 맞는 조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5장 진화와 인류의 미래를 읽어볼 건데요. 구속적 상호의존 관계에서부터 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염화나트륨에 대한 비유가 좀 나와서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도 염소도 가장 바깥의 전자껍질이 불완전하다. 즉 회전 방식만 놓고 본다면 담요가 한 곳에 몰려 요동치는 세탁기와 유사하다. 만나기 어렵겠죠. 그러나 나트륨과 염소가 합해지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고 이 결합이 균형을 추구하는 우주의 법칙을 만족시킨다. 나트륨과 염소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안정화한다. 이온 결합을 통해서 나트륨은 하나뿐인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파트너 염소에게 빌려주고 염소는 덤으로 생긴 이 전자를 가지고 가장 바깥의 전자 껍질을 완성한다. 와, 이렇게 짝맞추기를 통해 두 원자 모두 완전한 최외곽 전자 껍질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완벽한 균형과 회전이 가능해졌다. 이런 관계가 바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이다. 이를테면 허니문 이펙트 개념과 맞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구속적 상호 의존 관계.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도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관습적인 가족관계와 전통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균형한 개개인은 불균형한 원자와 마찬가지로 역시 불균형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를 찾게 된다. 파트너와 서로의 불균형을 상호 보완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식이 우리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파트너를 찾는 동안 잠재의식은 불균형한 개인적인 특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파트너를 찾는다. 예를 들자면 고통 주는 것을 즐기는 사디스트와 고통받는 것을 즐기는 마조이스트 커플을 들 수 있다. 이런 관계는 개인의 불균형한 특성을 가중시켜 상대방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 구속적 관계에서는 잠재의식에서 끌리는 그 불균형한 상대방과 함께 있는 것이 미칠 만큼 좋을 수 있다. 심지어 짧은 열정의 순간이 지나간 다음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파트너는 악몽이 되었는데도 놓아줄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은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삶의 균형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균형은 아니지만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성으로는 헤어져야지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날 떠나면 안 돼라고 부르짖는다. 이것이 구속적 상호 의존 관계다. 이런 구속적 상호 의존 관계는 단순히 이 연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이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도 똑같은 이러한 구속적 상호 의존 관계가 되죠. 부부는 말할 것도 없죠. 앞서 말다툼 때문에 거의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카리브해의 그녀를 떠올려보자. 아주 신경질적인 여자와 이러한 욕망에 불타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 여자분은 오로지 싸움을 위한 싸움, 이를테면은 자신의 잠재의식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싸울 상대를 찾는 그러한 여성분이었다고 그래요. 유년기에 그녀를 세뇌시킨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형태였을까? 그녀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랑을 학대와 비명으로 가득 찬 관계와 혼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심하게 왜곡되었더라도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추구하려 든다. 이유는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짝을 이루고자 하는 생물학적 욕구와 사랑이라 여겨지는 그 무엇에 끌리는 심리적 욕구 때문이다. 카리브해의 그녀는
전 애인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바뀌는 걸 원치 않았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는 더 학대받기를 원했다. 다시 말하면 균형을 느끼기 위해서 그녀는 싸울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일을 통해 내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내 의지만 가지고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지 상대를 변하게 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이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가진 교만과 자만이 아닌가. 물론 저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상대방을 위한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무모한 게임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나 역시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 카리브해에서 내가 너무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정직하게 충고해준 그녀를 떠올려보자. 나는 생물학적 짝짓기의 욕구와 균형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나머지 반미치광이 상태였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나도 학대와 비명을 사랑의 동의어로 여기던 싸움꾼 그녀와 비슷한 처지였다. 나의 잠재의식이 부정적 프로그램으로 뒤죽박죽인 상태에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의존적 관계를 찾고 있었던 것 같다. 박애주의가 지구를 살린다. 다음 장이죠. 4장에서 연습한 대로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절망적으로 염소를 찾아 헤매는 나트륨 원자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짝을 찾느라 애쓰는 원소들이 보기에 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을 알 리도 없는 비활성 기체는 불쌍한 아르곤, 불쌍한 네온, 불쌍한 등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해다. 혼자서도 완벽하게 균형 상태를 이룬 비활성 기체는 당당하다. 이게 바로 자존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존재 자체로 빛이 나죠. 다른 원자들은 짝이 될 만한 대상을 찾아 뒤뚱거리며 불균형한 회전을 하는 동안 비활성 기체는 혼자로도 충분한 균형의 행복을 느끼며 회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비활성 기체는 시인 루미보다는 박애는 비도덕적 행위이며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소설가 아인랜드와 닮았다. 물론 비활성 기체 같은 사람도 괴롭고 복잡한 연애에 빠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들은 그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그들은 그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구속과 의존의 관계로 인해 미쳐가는 데 반해 그들은 절대 관계 안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는다. 나는 허니문 이펙트에 대한 강연을 할 때 비활성 기체의 비율을 이렇게 설명하고는 한다. 비활성 기체도 얼간이와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얼간이에게 매이진 않는답니다. 결론적으로 비활성 기체처럼 독립된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부처님과 같은 분들이 그러하셨다고 하죠. 나는 부정적으로 프로그램된 잠재의식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 결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이 생기자 나의 빈 곳을 채워줄 짝을 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사라졌다. 돌이켜보니 짝 없이 혼자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충분히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었다. 유전자가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새로운 과학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도 매진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류도 했다. 그리하여 허니문 이펙트를 경험하기 전까지 솔로 생활을 잘 해나갔다. 저자인 브루스 리튼 박사님은 이 호르몬도 결국 자신의 주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보다 각자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법의 물질 호르몬보다 각자의 마음에 집중하라. 174페이지 이어갑니다. 레이저의 원리와 사랑. 여러분은 한편으로 비활성 기체를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비유하는데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그 의문에 대한 정말로 멋진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다. 비활성 기체의 또 다른 특성인 엑시머를 만드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다. 엑시머는 흥분 상태의 일양체의 줄임말인데 안정 상태에서는 따로 떨어져 있던 두 개의 원자가 흥분하여 결합하는 특수한 상태를 말한다. 광자로 비활성 기체의 원자에 충격을 가하면 안정화 상태가 깨진다. 이때 원자는 광자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고준위 광자 에너지로 인해 빠르게 진동하기 시작한다. 쉽게 말해 빛을 받은 비활성 기체 원자가 흥분하는 것이다. 흥분 상태가 된 비활성 기체 원자는 자기와 결합하여 같이 흥분할 비활성 기체 원자를 찾는다. 이렇게 흥분 상태의 비활성 기체 원자는 엑시머가 되고 화학기호로는 아르곤2, 크립톤2, 제논2, 헬륨2, 네온2, 라돈2로 표시한다. 일반적인 화합물들은 회전의 균형과 안정성을 목적으로 결합을 하는 반면 엑시머 상태에서의 비활성 기체 원자는 공유와 돌봄, 이타적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과 유사하다. 나로 말하자면 마침내 마거릿이 나타나 나의 세뇌된 잠재의식이 변화되고 삶의 온전한 균형이 이루어진 일이 내가 경험한 엑시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사람들의 결혼을 재치 있게 다룬 해피엔딩 그 이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미국 사람의 90%가 결혼을 하고 그중 50%는 이혼한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결혼의 역사, 어떻게 사랑은 결혼을 정복하였는가의 저자인 스테파니 쿤츠는 이렇게 말한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결혼이 사랑뿐만 아니라 상호 존경, 남녀 평등의 내용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부부는 상대를 더 동등하게 대하고 더욱 배려하며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 아껴주어야 한다. 쿤츠의 이 말은 꼭 비활성 기체 간의 평등한 결혼을 묘사한 것 같다. 결과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는 엑시머는 또 다른 광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물론 일반적인 조건에서 단일 엑시머의 발광 주기는 짧은 편이다. 그러나 엑시머는 광자를 방출하여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비활성 기체 원자를 흥분시킨다. 즉, 하나의 엑시머가 더 많은 다른 엑시머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비활성 기체의 놀라운 특성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레이저가 탄생했다. 레이저라는 단어도 방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의 약자다. 레이저의 원리를 좀 더 알아보자.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의 엑시머 구조를 자극한다. 활성화된 엑시머는 전자를 방출하고 그 전자는 차례로 다른 비활성 기체 원자를 엑시머로 만든다. 활성화된 엑시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방출된 전자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엑시머의 전자 방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빛의 증폭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불빛에 지나지 않지만 유도 방출된 엑시머 복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빛은 점점 강해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또 알 것도 같죠, 여러분. 이게 책을 읽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때 방출된 전자들 사이에 일관성을 주어 광자의 파동을 모두 같은 위상으로 정렬시키면 강철에도 구멍을 낼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 빔이 만들어진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죠? 기죠? 설명할 순 없지만 뭔지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레이저 쇼를 기획했던 경험이 있는데 청중들이 레이저의 변화무쌍한 색채와 밝기 그리고 강렬함에 매료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 지구에 레이저 쇼보다 멋지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과 인도주의적 믿음, 박애의 정신이 다른 사람까지 자극하고 감동시키기 때문이다. 브루스 립튼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난 2월에 쿠바 여행하면서 체게바라 평전을 읽었거든요.
정말 감수하는 도전정신, 인도주의적 믿음, 순수한 박애주의까지 이 체게바라의 열정이 레이저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또 가보죠. 박애주의자 바라트 미트라,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해하겠지만 바라트 미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위대함에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현재 지구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알아냈을까? 로켓을 연구하는 과학자도, 기상학자도, 반전운동가도, 세포생물학자도 아니다. 인류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자기 몸의 세포가 서로 싸우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다. 그처럼 70억 개인들로 구성된 초개체인 인류가 지금 경험 중인 분쟁이야말로 매우 중증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자연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 예외로 남은 형편이다. 그런 이유에서 자연을 떠난 인간은 자멸로 치닫는 중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30년 내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모두 멸종된다고 하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기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며 이는 인간이 사는 방식을 바꿔야 함을 일깨우는 많은 경고 중 하나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환경 파괴가 곧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사실 코로나가 바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완전히 바꿔놓고 있고 우리가 올해 엄청난 기상 변화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변화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의도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도 가능해지네요. 제임스 러브락의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지구는 통합된 하나의 초개체이다. 인간은 지구 환경의 한 부분이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어머니인 대자연이 지구의 파괴를 자행한 인간 문명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처럼 역사상 뛰어난 인간을 예로 들며 다윈의 적자 생존을 근거로 인간의 무죄를 변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변론은 무의미하다. 진화는 종 내에 가장 적합한 개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구에 사는 70억 인간들의 총체적 행위는 현재로서는 최악이며 변론의 여지가 없다. 선택은 명확하다. 지금 같은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던가 아니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미즈노 남부쿠가 절제의 성공하게 해서 소식이 적게 먹는 것이 결국 운을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적게 먹으면 환경이 그만큼 보존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그동안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이 먹는 이러한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사회경제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이제 이러한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를테면 자급자족적인 생활경제나 탈상품화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아이들의 교육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고방식, 이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유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사회는 변화가 될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한 번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었던 것이죠. 코로나의 순기능이죠. 비록 지금 상태에서 인류의 미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나는 낙관적이다. 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화는 협력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힘을 얻기에 오늘날의 혼돈이 인류를 진화의 다음 단계로 떠밀어 줄 것임을 믿는 이유이다. 그러나 진화는 안락의자에서 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화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과정이며 우리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인류,
기타 생물, 식의 사고방식을 피하자는 의미에서 제임스 러브락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테리아, 아메바, 나무, 고래 모든 생물체가 지구의 일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생각나시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이야말로 스승이죠. 스웨덴의 16살 소녀였던 그레타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세계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이끌어낸 캠페인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죠. 스웨덴에는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갭이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덴마크 애프터스콜레처럼 이렇게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레타 툰베리가 1년 동안의 이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 운동을 이끌어내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이 기후변화 행동의 캠페인에 31만 명이나 운집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고 EU가 7년 동안에 1조 유로, 약 1,300조 원을 기후변화 대비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의 성과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가 마법의 물질인 호르몬보다 각자의 마음에 집중하라. 유전보다는 우리의 주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레타 툰베리가 자폐적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기후 환경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집중을 하고 마치 비활성 기체처럼 혼자서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고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변화 행동을 혼자서 도전하고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이 이 세계의 기후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 브루스 립튼 박사님의 박애주의가 지구를 살린다라는 이러한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법의 물질보다 각자의 마음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또 열정을 나누어주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으로 비활성 기체의 엑시모 구조처럼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우리도 인간 레이저가 한번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박애주의에 입각해서 모험에 나섰던 체게바라도 그리고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결석을 감수하고 지구 환경 보전에 나섰던 그레타 툰베리의 모험 정신도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 이를테면 이 지구와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충만한 에너지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에너지로 충만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미래이고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일상에서 촉진하고 그리고 동기부여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휴식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